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새벽 4시, 영하 18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아 소녀 은지는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패딩을 벗어 노인을 감싸고 119에 신고한 뒤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추위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12분간 이어진 필사적인 심폐소생술. 그 노인은 전국 5대 재벌 한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품에서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8년 전 사라진 딸과 버려진 아기, 그리고 오늘 만난 고아소녀. 기적 같은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영하 18도의 공기가 뺨을 찔렀습니다. 은지는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나오며 입김을 하얗게 내뿜었고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시린 손가락 끝을 주머니 속에 파묻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편의점 주인이 문 안쪽에서 손을 흔들자 은지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발걸음을 옮기며 적막한 밤 길을 걸어가는데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모퉁이를 지날 때 담벼락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은지의 발걸음이 멈췄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목을 잡자 맥박이 희미하게 느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패딩을 벗어 노인의 몸을 감싸며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사람이 쓰러졌어요. 길 위에 할아버지가.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성북구 장위동 27번 길이요. 편의점에서 50m쯤 들어온 곳이에요. 호흡은 하고 계십니까? 은지가 노인의 코에 손을 가까이 대자 희미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네, 숨은 쉬시는데 약해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은지가 고아원에서 배운 응급처치를 떠올리며 두 손을 깍지 낀 채 노인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흉부 압박을 시작하자 팔에 힘이 들어가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12분이 지나자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구급차가 앞에 멈춰서며 구급대원 2명이 뛰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할게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올리는 동안 지갑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주워 구급대원에게 건네자 명함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한 구급대원이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장수영 회장님 아니야? 한별그룹. 뭐? 다른 구급대원도 놀라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거 큰일인데. 은지가 지갑 속 명함을 하나 더 꺼내자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지? 신고자 정보를. 은지가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볼펜으로 휘갈겨 썼습니다. 희망고아원 박정미 원장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은지는 패딩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추위를 느끼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장수영 회장이 눈을 떠 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회장님. 장수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병실 안에 비서들과 가족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린 사람이 누구요?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누구냐고 물었소? 장수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고생으로 보입니다. 신원은 밝히지 않고 고아원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고아원? 희망고아원이라고 합니다. 장수영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가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당장 찾아오시오. 그 학생을 찾아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지는 교복을 입고 학교로 걸어가다가 시끌벅적한 교문 앞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차 완전 대박이다.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세대가 일렬로 서 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지가 친구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저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완전. 뒷좌석 문이 열리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습니다. 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학교에 무슨 일로? 배은지 학생을 찾습니다. 장수영의 목소리가 교문 앞을 가득 채우자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은지가 왜? 교무실에서 최선영 선생님이 은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서자 장수영이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요. 당신이 나를 살렸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 비서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이 가득 든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보답입니다. 1억입니다. 은지가 뒤로 물러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누구라도 했을 일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보다. 은지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어제 할아버지를 봤던 그 길에서요.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 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장수영이 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번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박. 1억을 거절했어?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수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고아원을 방문해도 되겠소? 은지가 최선영을 바라보자 최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과 먼저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수영이 김 비서에게 명함을 건네라고 손짓했습니다. 차가 떠나자 학생들이 은지를 둘러쌌습니다. 야, 은지야, 너 뭐야? 재벌 할아버지를 구했다며? 수연이 은지의 팔을 잡아 끌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났다. 벌써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어. 교문 앞 사진이 수백 개의 댓글과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 검은색 차량 2대가 희망고아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차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와, 차 진짜 크다. 저 차 얼마짜리야? 박정미 원장이 현관 앞을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은지는 방에서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떨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차에서 장수영이 내리자 김 비서가 부축했습니다. 박정미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오. 응접실로 안내하자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수영이 은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오. 은지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길 위에서 죽었을 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지 학생 이름으로 고아원에 10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시설 개선에 쓰십시오. 박정미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10억이요?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아니요.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요. 장수영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지 학생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드리겠소. 졸업 후에는 우리 그룹 입사도 보장하겠소. 은지가 손을 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받으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장수영이 물 한 모금을 마시려다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일어나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순간 장수영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지갑이 열리며 코팅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은지가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자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지가 사진을 뒤집어 보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이와 우리 아기 2007.7 15 장수영이 사진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은지의 손에서 사진을 거의 빼앗듯 가져가며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미가 은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에서 수연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 비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장수영이 물을 마시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안하오. 오래된 사진이라 깜짝 놀랐소.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미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놀람 이상이었습니다. 은지도 불편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매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한별그룹 본사에서 장태우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아원에 10억을 기부하셨다고요? 네, 상무님. 장태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턱을 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군. 재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부금 집행 내역 상세히 보고하세요. 책상 위 태블릿으로 영상을 재생하며 학교 앞에서 찍힌 은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데. 그날 밤 박정미가 은지를 사무실로 불러 문을 닫았습니다. 은지야, 내 출생 기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은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17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박정미가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캐비닛을 열고 배은지라고 적힌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너는 2007년 12월 말쯤 태어난 것으로 보여. 2008년 1월 15일 새벽에 발견됐어. 생후 2주 정도였지. 은지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아원 정문 앞에 담요에 쌓여 있었어. 특별한 메모는 없었어. 서류철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함께 있었단다. 백금 펜던트 목걸이였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펜던트를 뒤집어 보자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J. 은지의 머릿속에 오늘 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와 우리 아기 수진. SJ. 원장님.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성급한 추측은 금물이야. 박정미가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정호진이라는 남자였어. 아기를 두고 곧바로 사라졌지. 정호진? 응.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어. 은지는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작은 금속이 손바닥에서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을 켜서 검색했습니다. 장수영 회장 딸 실종.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장수영 회장 외동딸 장수진, 임신 상태로 도피 후 실종.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속 장수진의 얼굴 사진을 보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자니? 아니, 왜?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피부에 닿았습니다. 혹시 나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와 수연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백금 펜던트와 SJ 이니셜을 단서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18년 전 장수진 실종 사건에 대한 상세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은지야, 이거 봐. 장수진이 실종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기사에는 당시 28이었던 장수진이 아버지가 정한 재벌 이세와의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신분 미상의 연인과 함께 임신한 몸으로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수영 회장이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딸을 찾았지만 결국 실종 처리되었다는 후속 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수진이 임신 7개월 상태로 2007년 5월에 실종됐으면 출산 예정일은 7월 중순쯤이야. 네가 발견된 게 2008년 1월이니까 생후 2주 정도면 2007년 12월 말 출생. 시기가 안 맞는데? 은지가 사진 속 날짜 2007년 7월 15일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은지가 최선영 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최선영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일 수 있어. 같이 가자. 네가 처음 발견되었던 파출소에 가서 기록을 찾아보자. 은지는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대부분의 오래된 기록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실되었지만 은퇴를 앞둔 노영사 황 반장이 당시를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18년 전 한겨울에 고아원 앞에서 발견된 아기 건이었죠. 신고자가 직접 아기를 안고 왔었는데 이름이 정호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 반장이 낡은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그 사람 좀 이상했어요. 계속 초조해하고 경찰한테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더니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라져버렸거든요. 제가 추적해보려 했는데 연락처가 가짜였어요. 그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황 반장이 간략한 신고 접수 메모 복사본을 건네자 은지와 최선영은 정호진이라는 이름을 메모하며 이 사람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장수영 회장이 김 비서를 서재로 불러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18년 전 수진이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조사하시오. 특히 당시 수진이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기사, 비서,
측근들을 전부 찾아내시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조사팀은 며칠간의 작업 끝에 18년 전 장수진이 실종되기 직전 개인 운전기사였던 정호진이라는 인물이 수진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당시 경찰 조서를 발견했고, 정호진은 경찰 조사 직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회장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은지와 민수연은 정호진이라는 이름을 단서로 SNS, 포털 사이트, 지역 커뮤니티를 며칠간 샅샅이 뒤진 끝에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위치한 정호진 시계 수리점이라는 간판을 단 오래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연이 흥분하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나이도 60대고 오래된 가게야. 이거 맞는 것 같아. 최선영 교사는 은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밀일 수 있음을 직감하고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이준혁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재벌가와 연관된 사건이라면 법적 보호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은지 양의 법정 대리인 지정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은지는 백금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밤마다 SJ라는 이니셜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출생이 단순한 유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재벌가의 비밀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박정미 원장이 은지의 방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함께 있어줄게. 수연이 은지의 팔을 잡아 끌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방과 후에 직접 찾아가 보자. 은지가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았어. 진실을 알고 싶어. 한편 장태우는 할아버지가 18년 전 장수진 관련 자료를 다시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운전기사 정호진을 추적 중이라는 정보를 측근으로부터 입수했습니다. 장태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그 일에 집착하시는군. 고아원 소녀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개인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고아원 소녀 배은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출생 기록, 고아원 입소 경위, 주변 인물 관계를 전부 파악하라.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설 조사 기관을 활용하겠습니다. 장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감정에 휘둘려 이상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 그날 밤 은지가 민수연과 통화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정호진 씨를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일단 펜던트를 보여주고 18년 전 일을 기억하는지 물어보자. 두 사람은 대화 시나리오를 함께 정리하며 내일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한편 정호진은 자신의 허름한 시계 수리점에서 오래된 시계들을 수리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18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가끔 악몽으로 되살아나 잠을 설쳤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날 날이 올까?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진은 가게 문을 닫고 2층 자신의 거처로 올라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17년 전 받은 5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장수진 아가씨, 미안합니다. 테이프를 가슴에 안으며 손이 죄책감으로 떨렸습니다. 방과 후 은지와 민수연, 최선영 교사는 함께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위치한 정호진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퇴색한 간판과 먼지 쌓인 진열장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허름한 가게 앞에서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는 확대경을 낀 60대 남성이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진이 손님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은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대경을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가 백금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18년 전 고아원 앞에 아기를 신고하신 분이 정호진 씨 맞으신가요? 정호진이 펜던트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가주세요. 극도로 불안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선영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가주세요. 위험합니다. 정호진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세 사람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은지가 유리문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정호진의 모습을 보며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수연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반응 봐.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최선영이 세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자.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 한편 그 시각 가게 인근 골목에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장태우가 고용한 사설조사업체 조 실장이 망원 카메라로 은지 일행과 정호진의 만남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장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아원 소녀가 정호진을 찾아왔습니다. 정호진이 극도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장태우가 지시했습니다. 정호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필요하다면 접촉해서 입을 다물게 하라. 조 실장이 전화를 끊고 부하 2명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늙은이를 24시간 감시하라.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라. 조 실장은 지난 며칠간 정호진의 가게와 집 인근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해 두었고 정호진의 유선전화와 휴대폰 통화를 불법으로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승합차 안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곧 꼬리가 잡힐 거야. 헤드폰을 쓰고 대기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진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다 박정미 원장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 학생에게 꼭 전할 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한강변 올림픽 공원 제2주차장 근처 벤치에서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박정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꼭 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는 조 실장이 설치한 도청 장치에 의해 고스란히 녹음되었고 조 실장은 즉시 녹음 파일을 장태우에게 전송했습니다. 장태우가 녹음을 듣고 지시했습니다. 정호진이 입을 열기 전에 막아야 한다. 내일 아침 그 공원에 먼저 가 있어라. 조 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협박이든 회유든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을 다물게 하라. 한편 지역 신문 기자 김소영은 최근 고아원 주변에서 재벌 총수의 방문, 10억 원 기부, 그리고 고아원에 대한 익명의 특별 세무조사와 소방점검 등 이례적인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경로에서 받고 본격적인 탐사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김소영이 고아원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하던 중 한 상인이 증언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정체불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이 검은 승합차를 타고 고아원을 감시하고 있다던데요. 김소영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승합차 번호를 확인한 결과 사설조사업체 소유 차량임을 알아냈습니다. 재벌가가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해. 취재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김소영은 18년 전 장수진 실종 사건 자료를 뒤지던 중 당시 경찰 조서에 정호진이라는 운전기사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독립적인 취재를 통해 정호진이 현재 서울 외곽에서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은지 일행보다 하루 늦게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지만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가게 맞은편 카페에서 잠복하며 정호진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저녁 무렵 정호진이 가게 문을 닫고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다 끝난 일 아니었냐?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소리치는 정호진의 모습을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김소영은 또한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가게 주변을 배회하며 정호진을 감시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미담이 아니야. 재벌가의 스캔들이 숨어 있어. 노트북을 열어 탐사보도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소영은 재벌가와 고아 소녀 18년 전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기사를 신문사 온라인판에 송고했습니다. 기사에는 장수영 회장의 학교 방문, 10억 원 기부, 실종된 딸 장수진과 은지의 출생시기 일치, 의문의 신고자 정호진, 그리고 사설 조사업체의 감시 활동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송고 직후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아침 8시경 전국 언론사들이 일제히 후속 취재에 나섰습니다. 고아원 앞에는 방송사 중계차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학교 역시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은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영 회장이 아침 뉴스에서 이 보도를 접하고 격노하며 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은지 양이 꽃뱀으로 매도당하는 악의적인 댓글들을 당장 정리하고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시오.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장태우가 이 뒤에 있는지 확인하시오. 사설 조사업체가 누구 지시로 움직이는지 파악하시오. 약속 시각인 오전 9시 한강변 올림픽공원 제2주차장 근처 벤치에 먼저 도착한 정호진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은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주차장에 진입하더니 조 실장과 그의 부하 3명이 차에서 내려 사방에서 정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조 실장이 정호진 앞에 서서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호진 씨, 오래전 일을 굳이 들춰낼 필요 없잖습니까? 조용히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부하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억이 더 있습니다. 입만 다물면 됩니다. 정호진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소. 18년간 지옥 같았소. 비켜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조 실장의 부하들이 정호진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나무 뒤에 잠복해 있던 김소영 기자가 뛰쳐나와 카메라 플래시를 연속으로 터뜨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폭행입니다. 외쳤습니다. 조 실장 일당은 당황했고 이어서 공원 입구에 도착한 은지와 최선영 교사, 박정미 원장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 실장 일당이 당황해 정호진의 팔을 놓은 순간 김소영 기자는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폭행 현장을 다 찍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조 실장이 김소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내놔. 김소영이 재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경고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어요. 공원 입구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최선영 교사와 박정미 원장도 뒤따라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호진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은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지 양,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18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조 실장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게 변하자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단 철수한다. 4명이 승합차에 올라 급히 공원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바로 그때 경찰 순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공원에 진입했습니다. 김소영이 상황 목격 직후 즉시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자 조 실장 일당은 도주하려 했지만 공원 출구가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조 실장과 부하 3명을 폭행 미수 및 협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 실장이 발뺌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화를 하려던 것뿐입니다. 김소영이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조 실장은 처음에는 변명했지만 김소영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정호진의 진술로 인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 실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고 그 안에는 장태우와 주고받은 지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안정을 되찾은 정호진이 은지, 박정미 원장, 최선영 교사, 그리고 김소영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18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장수진 아가씨의 개인 운전기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2007년 5월 장수진 아가씨가 아버지께서 강요하시는 정략결혼을 피해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도망치셨고 제가 그분을 숨겨주며 도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수진 아가씨는 7월 15일 경기도 외곽의 한 무허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하셨는데 조산이었고 아기는 미숙아였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쓰러지셨고 무허가 병원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급히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그때 장태우 상무의 아버지, 그러니까 회장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부하들을 보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호진이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장수진이 죽으면 시신을 조용히 처리하고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라. 그러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거부하면 너도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그 비겁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호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은행 통장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2007년 7월 20일 5억 원이 일시불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고 장수진 아가씨의 시신을 몰래 화장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왜 6개월 뒤에 발견됐나요? 정호진이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미숙아였기 때문에 제가 몰래 개인 병원에 맡겨 5개월간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느 정도 건강해진 2008년 1월에 고아원 문 앞에 눈물로 말을 흐렸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은지 양을 고아원에 두고 올 때 장수진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쥐고 계시던 펜던트를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가씨가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녹음하신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말을 안 듣고 우리 아기 부탁해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은지야, 엄마가 사랑해. 끊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미 원장이 은지를 꼭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선영이 경찰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건 살인 방조가 아닙니까? 경찰이 즉시 정호진을 살인 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했고 조사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김소영은 모든 증언을 메모하며 특종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별그룹 본사에서 장수영 회장이 김 비서로부터 조 실장 체포와 정호진 긴급 자백 소식을 긴급 보고받았습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읽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이 수진이를 죽였다는 거냐? 김 비서가 급히 119를 부르고 회장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장태호는 조 실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 통화 기록에는 자신이 조 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아버지 때문에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경찰서 브리핑실에서 정호진의 자백 내용과 조 실장 체포 사실을 즉시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18년 전 재벌가 은폐 범죄, 고아 소녀는 사망한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기사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한별그룹 본사 앞에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몰려들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은지가 박정미 원장과 최선영 교사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은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은지가 카세트 테이프 사본을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박정미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됐잖아. 너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야. 차는 취재진을 뒤로하고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수영 회장이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라 진단했고 회장은 의식을 되찾자마자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은지 양을 당장 보호하시오. 언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시오. 김 비서가 즉시 고아원으로 경호팀을 보냈습니다. 고아원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박정미 원장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출입을 통제했지만 담장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방 안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낸 경호팀이 고아원에 도착하자 박정미 원장이 은지를 데리고 비밀리에 후문을 통해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습니다. 은지가 자책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아원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없어지면. 박정미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줄게. 은지와 박정미 원장을 태운 차량이 서울 외곽의 장수영 회장 사저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경비초소, CCTV로 둘러싸인 대저택에 도착하자 집사가 나와 두 사람을 공손히 안내했습니다. 은지는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저택 내부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택 거실에는 이미 장태호를 제외한 재벌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조카들과 그 배우자들이 은지를 보자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수진 언니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직 검사도 안 했잖아요. 다른 친척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호진이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섣불리 받아들이면 안 되죠. 혹시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친척이 노골적인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설마 상속 문제까지 얽히는 건 아니겠죠?
은지가 이들의 경멸과 의심의 시선을 받으며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박정미 원장이 옆에 앉아 은지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은지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 그냥 고아원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박정미가 은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제일 안전해. 저녁 7시 병원에서 퇴원한 장수영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지만 회장은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은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구나. 무서웠지? 은지가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그제야 긴장이 풀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김 비서에게 정호진의 자백 내용이 담긴 상세 보고서를 다시 가져오라 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고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수진이를 죽였다는 거냐? 돈을 주고. 친척들이 충격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장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척들을 바라보며 명령했습니다. 내일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시오. 모든 임원과 가족들을 빠짐없이 참석시키시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장태우 상무도 포함입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녀석이 제일 먼저 와야 해.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알아야 하니까. 그날 밤 은지는 저택의 객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호진이 들려준 친모 장수진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구나. 하지만 저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박정미 원장이 눈물을 닦으며 은지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한편 한별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장태우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개인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조 실장이 경찰 조사에서 상무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태우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18년 전 저지른 일인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나? 속으로는 자신도 은폐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정호진의 자백과 조 실장 체포를 후속 보도하며 장태우 상무, 18년 전 범죄 은폐 시도 및 증인 협박 정황 포착이라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기사에는 조 실장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장태우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되었고 여론은 재벌가의 비윤리적 행태에 분노하며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별그룹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고 주주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룹 홍보팀이 밤새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전 임원과 주요 계열사 대표 그리고 장태우를 제외한 재벌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실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건물 밖에는 취재진과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은지가 최선영 교사, 이준혁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가 항의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준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은지 양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참석합니다. 장태우가 늦게 도착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치자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따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소녀를 여기 참석시킨 이유가 뭡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지팡이를 짚고 입장한 장수영 회장이 상석에 천천히 앉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문이 18년 전 저지른 범죄와 은폐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자리요.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될 것이며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은 언론에 공개될 것이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회의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 비서가 프로젝터를 켜서 정호진의 자백서 전문, 18년 전 5억 원 입금 내역, 조 실장과 장태우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장수진이 남긴 음성 녹음 파일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놀라움과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장태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수영 회장이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들은 18년 전 내 아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요. 참석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은지는 최선영 교사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임신한 수진이를 끝까지 추적했고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딸을 방치했으며 운전기사에게 5억 원을 주고 시신을 은폐하고 갓난아기를 유기하도록 지시했소. 회의실 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소영 기자는 회의실 밖 로비에서 내부 제보자를 통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긴급 속보 한별그룹 긴급 이사회 18년 전 범죄 전모 공개 중이라는 기사를 연속으로 업데이트했고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악하며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장태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정호진은 돈을 노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며 주장했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고 이 소녀는 우리 가문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은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정호진과 짜고 할아버지를 속인 거죠? 재벌 할아버지를 구해준 것도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한 거 아닙니까? 은지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최선영 교사가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공인된 기관입니까? 검사 대상자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장태우가 순간 말문이 막혀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고 회의실 안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정호진을 증인으로 동행해 입장했습니다. 정호진은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보호하에 회의실 중앙에 섰고 회장이 요청했습니다. 정호진 씨 18년 전 일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시오. 정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8년 전 장수진 아가씨가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죽어가실 때 장태우 상무님의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에게 5억 원을 주며 시신을 처리하고 아기를 유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덧붙여 말했습니다. 당시 같이 온 부하 2명이 저를 감시했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호진이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장태우 상무님도 약 3년 전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일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아버지가 한 일을 들춰내면 너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통화 녹음은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 이미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장태우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전화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다시 프로젝터를 조작하자 장수진이 죽기 직전 남긴 음성 녹음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말을 안 듣고 우리 아기 부탁해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은지야, 엄마가 사랑해. 끊어지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회의실 안이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수영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네가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두지 못했다. 은지를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수진이가 목숨 걸고 지킨 생명이요. 내 유일한 손녀요. 회의실 안에 있던 몇몇 친척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아 모든 임원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습니다. 나는 가부장적 권위로 딸의 삶을 짓밟았고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권리를 빼앗았으며 아들의 탐욕을 방치했소.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 결과가 딸의 죽음과 손녀의 18년 고아 생활이요. 참석자들이 재벌 총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전례 없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태우가 궁지에 몰리자 변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지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네가 3년 전 정호진을 협박했고 일주일 전엔 조 실장을 시켜 증인을 막으려 했지. 그것도 아버지 때문이냐? 장태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며 다른 임원들을 돌아보며 호소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소녀가 상속권을 주장하면 그룹 경영에 혼란이 옵니다. 이 소녀를 받아들이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회사를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이나 상속권에 관심 없습니다. 백금 펜던트를 꺼내들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고 제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공인된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하지만 혈연이 확인되든 안 되든 18년 전 일어난 범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은지 양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의 문제입니다. 한 임원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회장님, 장태우 상무의 행위는 명백히 증거인멸교사와 증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태우는 창백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는 2시간에 걸친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장태우의 모든 직위를 즉각 해제하고 그가 저지른 증거인멸교사, 협박, 폭행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의했으며 추가로 장태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장태우가 변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키려 한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자리였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장태우를 회의실 밖으로 인도하도록 했고 장태우는 허탈하게 끌려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이 은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자. 그래야 네가 떳떳할 수 있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은지가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회장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내 손녀다. 수진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니까. 회의실 창밖으로는 한별그룹 본사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진실규명, 재벌개혁, 은지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실시간 속보로 한별그룹 이사회, 장태우 전 직위 해제 및 검찰 고발 결정이라는 기사를 송고했고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주 후 법원과 언론,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법의학연구소에서 공식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은지 양과 장수영 회장 간의 친손녀 관계가 99.99% 확률로 확인되었습니다. 발표회장에 모인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발표를 지켜보던 은지가 박정미 원장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제 뿌리를 찾았네요. 원장이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당당해. 옆에 앉아있던 장수영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수영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18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실관계를 40분간 상세히 설명하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제 딸 장수진과 손녀 은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제 잘못된 가부장적 권위와 아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장이 중대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별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퇴임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룹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제 개인 재산 3천억 원을 출연해 돌아가신 딸 장수진의 이름으로 수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장이 재단의 목적과 첫 번째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수진재단은 고아 출신 청소년들의 교육,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 사업으로 은지가 자란 희망고아원을 전면 신축하고 전국 200여 개 고아원과 보육원에 법률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은지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뿌리를 찾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은지가 기자회견 후 별도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재벌가의 일원으로 살기보다는 저를 키워주신 고아원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와 박정미 원장님, 최선영 선생님과 함께 수진재단의 이사로 참여해 후배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이 전국에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온라인에서는 진정한 선택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장태우는 증거인멸교사, 협박, 폭행교사, 그리고 위증교사 등 여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증인을 협박했습니다. 재벌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장태우의 아버지가 15년 전 사망했기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나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아닌 방조민 유기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이미 사망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다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재벌 범죄의 실상을 후대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진은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8년이 경과했고 당시 협박과 회유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점 가리고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은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후 정호진이 은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장수진 아가씨께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은지가 정호진에게 용서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 걱정을 하셨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정호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닮아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한별그룹 이사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 구조를 폐지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CEO로 영입해 투명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고 장수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수진 재단 운영에만 전념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결정이 재벌 개혁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다른 재벌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소영 기자는 18년 전 사건부터 진실 규명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심층 탐사보도 시리즈로 올해의 탐사보도상과 인권보도상을 동시 수상했고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은지 양의 용기와 정호진 씨의 양심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은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선영 교사는 은지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고아 출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모두의 뿌리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국 1200개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민수연은 은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학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은지가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며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했고 최선영 교사가 격려했습니다. 너는 이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어.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차례야. 은지가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수영 회장이 은지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며 조부와 손녀로서의 관계를 조금씩 쌓아갔고 어느 일요일 오후 회장이 희망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은지가 그 모습을 보며 박전미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6개월 후 새롭게 신축된 희망고아원 준공식이 열렸고 은지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리본 커팅을 했으며 건물 입구에는 장수진 기념관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회장이 현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네가 지킨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은지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장수진의 사진과 생애,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음성 녹음을 들을 수 있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고 은지가 엄마의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줄게요. 민수연과 고아원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연과 고아원 아이들이 은지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손수 만든 감사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은지 언니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언니가 우리 영웅이에요. 은지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엄마가 함께 만든 거야. 박정미 원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수능을 마친 은지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고 기자회견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수진재단에서 일하며 공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고 엄마처럼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수영 회장이 은지를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은지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많은 고아 출신 청소년들이 은지에게 편지를 보내 용기를 얻었다. 나도 당당하게 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은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의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만나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함께할 가족이 있어요.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은지가 새로 지어진 희망고아원 장수진 기념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장수영 회장과 박정미 원장이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소. 수진이와 은지 덕분이요. 원장이 답했습니다. 은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18년간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도서관 안은지의 환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왔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은 장수진의 축복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으며 은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하 18도 새벽 길거리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18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선행이 18년 전 잃어버린 딸과 버려진 손녀를 찾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8년간 고아로 살았지만 은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18년간 키워준 고아원 가족, 진실을 함께 찾아준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전해준 할아버지까지 장수진 기념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은지의 미소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베푼 따뜻함이 언젠가 기적처럼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